제도간인 총연합회가 2026년 3월 7일 오후 1시부터 제28회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한국말을 하시는 외국분들을 굉장히 쉽게 보게 되는데 아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또 한국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말을 잘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또 한글학교에서 틈틈이 갈고 닦으신 한국말 실력을 마음껏 한번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주제가 3.1절, 우리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맞게 유창하게 발표를 하는지. 두 번째, 자세, 얼마나 성실하게 발표에 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말을 하는지가 세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13세 이노아 여사님 나오셔서 저는 비록 독일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인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분명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꿈 많은 13살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4살 때인가 5살 때쯤 한국에 갔을 때 어느 친척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줄곧 저의 장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자주 바뀌어서 아직도 생각이 여러 갈래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우리나라를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정리되지 않은 미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K-POP 노래하는 목소리가 천사의 음성 같다며 당신아 성악가가 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르트문트 한글학교에서 온 김다연입니다. 저는 오늘 유관순과 3.1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제일 소중한 걸 강제로 빼앗는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7년 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우리 말, 우리 글을 못 쓰고 일본 말과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의 임금님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습니다. 온 나라는 슬픔에 빠지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1919년 3월 3일에 나라에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싶은 마음에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언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말, 친구와 웃으며 나누던 말, 마음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던 그 말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글은 단순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의 원리를 담은 과학이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하다는 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셨습니다. 어째서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적지 못하는가?
단순 그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던 글자를 백성들의 손에 돌려준 사건이었죠.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처음으로 써내려갈 수 있게 해준 문자, 배우지 못한 이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종이에 써내려갈 수 있게 해준 문자, 그것이 우리의 문자 한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는 순탄한 길만을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빼앗기고 학교에서조차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죠. 어째서 일본은 언어를 먼저 빼앗으려 했을까요? 언어를 잃으면 역사를 잃고 정체성을 잃으며 또한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말을 가르쳤고 속삭이듯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죠. 그 결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로이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전 딱 깨닫습니다. 언어는 단순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저의 기억이며 정체성이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을. 세계는 점점 더 빠르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편리함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언어들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색채는 점점 옅어지겠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K-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K-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을 영혼에 빠지게 하는데 한국어가 쉽게 잊혀지겠어?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인기가 영원할까요? 유행성이 곧 정체성을 지켜줄까요? 문화의 확산이 곧 언어의 보호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상이 되겠습니다. 이하 동무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을 아시죠? 저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며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3.1운동의 선조들은 독립이라는 씨앗을 뿌렸고 수많은 희생과 헌신 끝에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은 무엇일까? 저는 그동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정도가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아빠 서재에서 발견을 읽게 된 뮌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 이 책에 담긴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김재관 박사님입니다. 1960년대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매우 가난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가장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독일로 파견되었고 김재관 박사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 철을 외국에서 사야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뮌헨에서 금속 및 제철공학을 공부하시며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철이 있어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모두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일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조국을 생각하며 편안한 삶 대신 험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과 자료를 정리해 대한민국 산업회의 기초가 될 종합제철 건설을 구성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라 사랑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이곳 독일에서도 또 다른 모양의 나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수많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깊은 탄광 속에서 낯선 병원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 속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하셨습니다. 힘든 일들을 감당하시며 가족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보낸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 산업화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지난주 두 분은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이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신 지 50년이 흘렀습니다. 두 분이 만약 그때 조금 더 편한 길을 선택하셨다면, 조금 덜 힘든 길을 선택하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 그리고 50년 동안 이곳에서 가족을 지켜오신 사랑 덕분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희생이라는 것을요.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 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대회에 나오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끊임없는 권유 덕분에 고민이라도 해보려고 대회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야지 뭐 였던 마음에서 할 수 있겠는데,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제 눈에 유일하게 꽂힌 우리말 사랑이라는 주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제 모국어로서 제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고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았던 글쓰기가 나중에는 점점 재밌어졌고, 금세 이 대회가 제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보여주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K-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접합니다. 제 친구들 역시 K-팝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는 더 많은 숨겨진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말의 매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한국어에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가나다라 아야어요를 배우면 누구나 쉽게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는 대로 발음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한글이 꽤 쉽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어 다 배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글에는 한자가 많이 쓰여집니다. 순수 한국어가 아닌 단어에는 대부분 한자가 들어가서 뜻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면서 글자 하나하나의 새로운 뜻을 찾아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건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자를 배우면 수건이 손, 수와 건조할 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매력은 단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건 어미의 차이인데요. 어미란 언어 어와 꼬리 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동사의 끝부분으로 인해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너 왜 말 안 했어? 너 왜 말 안 했니? 너 왜 말 안 했냐?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 말씀 안 하셨나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죠? 왜 말씀 안 하셨던가요? 등으로 바뀜으로써 같은 질문이지만 화자의 태도, 분위기, 관계가 확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컬른 한글학교에 다니는 파란 앵글러치입니다. 매년 3월이면 우리는 한글학교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너무 어렵고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에 저는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독립, 다른 것에 종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함. 의미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짧은 문장이 왠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갈겨온 것입니다. 이처럼 소박한 말이 어째서 우리에겐 이토록 이루기 어려운
소망이었을까요?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립이란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이며 살림을 위한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도 장터는 분주했다. 그러나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하나의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손과 꿈속에서 하나 둘 태극기가 힘차게 흔들렸다. 상천문이 열리고 골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터가 골목이 거리가 하나로 움직였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한 목소리가 되어 터졌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 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소원은 바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99세가 되신 저의 증조할머니는 꽃다운 나이였던 23, 1950년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고향인 함경남도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거동도 힘드시지만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소녀처럼 반짝반짝 반짝이십니다. 저는 증조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통일이 됐으면 좋겠죠? 저는 그럼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지 라는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증조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이 되기나 하겠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피난길에서 둘도 없는 동생을 잃은 것이 가장 슬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언니와 헤어진다면, 그리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에 다시는 갈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70년이 넘는 기다림. 처음엔 약속이자 희망이었고, 그 다음엔 기대였고, 이제는 체념이 되어버린 시간. 기다리다 지쳐 스스로 희망을 접어버린 시간. 저는 이 기다림을 그저 세월 속에 묻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영토를 지도 위의 땅, 국경으로 나뉜 공간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에서 살아오며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넓은 땅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해외에서 산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처음 독일로 떠나던 날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서 독일 가서 보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때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낯선 나라에 대한 설렘만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은 제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독일 친구들은 주말이나 자연스럽게 조부모님을 방문합니다. 반면 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8,000km 떨어진 곳에 계십니다. 저는 가족의 따뜻함과 애틋함을 화면 너머로만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느려진 걸음, 조금 작아진 뒷모습. 그 모습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이분들의 삶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한글 학교에서 설날 잔치를 했어요. 이렇게 예쁜 한복 입고 세배도 배우고 가지가지 설날 노래도 배웠어요.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한글 학교 설날 잔치 다음 날에 에센 한인회에서 설날 잔치를 했는데 친구들과 같이 많은 어른들 앞에서 세배를 했어요. 세배돈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를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한글 학교에서 배운 세배를 드리고 싶어요. 캐스님요, 경제를 위해서 일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매우 배워 시작했습니다. 화면속 모습이 현실인지 아니면 감독이 참석한 아름다운 연출인지 궁금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그 길에서 많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고 함께 여행하고 한글은 구조가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서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문법과 단어는 여전히 어렵고 동서 하랑이나 비슷한 발음 때문에 자주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장이 들을 때 한국인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저는 큰 기쁨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8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잘 봤습니다. 한글 학교에서 또 집에서 각자 연습하신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뽐내신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요. 또 여기서 선발되신 분들은 또 유럽 전 한인 웅변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희입니다.